잠자며 듣는 조선실록,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거나 귀만 기울여 주셔도 좋습니다. 본 영상은 조선 왕조실록 등 공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 해설입니다. 인물의 속마음과 사적인 대화는 사료로 단정하지 않고 맥락을 돕는 서술로만 다룹니다. 오늘은 광해군 시대를 따라갑니다. 광해군이 어떻게 즉위했고, 북인 정권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인조 반정으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차분히 되짚어봅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어둠 속에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608년으로 시작됩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조실록 41년 2월 기사를 보면 선조가 창덕궁에서 승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선조는 57세였습니다. 제위 41년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차남이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광해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어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책봉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어머니는 후궁이었습니다. 공빈 김씨였습니다. 조선의 원칙은 적장자 계승이었습니다. 왕비의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피난했습니다. 선조실록 25년 4월 기사를 보면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광해군은 분조를 맡았습니다. 분조란 왕이 피난할 때 세자가 다른 지역에서 임시 조정을 운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광해군은 전쟁 중 여러 지역을 돌며 백성을 위무하고 의병을 독려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광해군이 함경도,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전쟁 중의 공로였습니다. 이 공로가 광해군의 세자 책봉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조실록 25년 10월 기사를 보면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식 책봉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의 임시 조치였습니다. 명나라의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에 생겼습니다. 1600년 선조는 계비를 맞이했습니다. 임모광우였습니다. 임모광우는 1606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선조실록 39년 기사를 보면 선조가 영창대군을 매우 총애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영창대군은 왕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자였습니다. 조선의 원칙대로라면 영창대군이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선조실록 40년, 41년 기사를 보면 조정에서 세자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일부 신하들은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광해군이 이미 세자로 책봉되었고 전쟁 중 공을 세웠으니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조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조실록 41년 초 기사를 보면 선조가 병환 중에도 세자 문제로 고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은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즉위의 정통성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적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명나라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세자였습니다. 셋째, 선조가 세자를 바꾸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광해군 실록 즉위년 기사를 보면 광해군 즉위 직후 대신들이 모여 명나라에 보낼 주청문을 논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청문이란 명나라 황제에게 새 왕의 즉위를 알리고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명나라의 승인 없이는 조선 왕의 정통성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답은 늦었습니다. 광해군 실록 1년 기사를 보면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광해군의 즉위를 인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정의 과정에서 명나라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내용이 실록에 나옵니다. 광해군은 즉위 초부터 정통성의 그림자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말이 상소가 되고 상소가 인사가 되고
인사가 명단이 됩니다. 광해군 즉위 직후 조정의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했던 세력이 조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북인이었습니다. 광해군실록 즉위년 1년 기사를 보면 이조판서, 병조판서, 대제학 같은 요직의 북인 계열 인사들이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북인의 중심 인물은 이산해, 정인홍, 이이청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조 말년부터 광해군을 세자로 지지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들은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서인과 남인이 있었습니다. 서인은 영창대군을 지지했습니다. 남인은 중립적이었거나 일부는 광해군을 지지했습니다. 광해군 즉위 직후 서인은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광해군실록 1년 기사를 보면 여러 서인 계열 관리들이 파직되거나 한직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권력 교체로 읽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랐습니다. 광해군실록 2년 기사를 보면 서인에 대한 탄핵과 파직이 계속 이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광해군 정권의 첫 번째 과제는 정통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실록 1년, 2년 기사를 보면 광해군이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정치를 한다는 명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선조가 실제로 무슨 유지를 남겼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전쟁 이후의 복구였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조선 전역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조실록 말년과 광해군실록 초기 기사를 보면 백성들의 피로, 토지의 황폐, 세금 징수의 어려움이 계속 보고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광해군은 복구 정책을 펼쳤습니다. 광해군실록 2년, 3년 기사를 보면 토지 조사, 호적 정리, 세금 감면 같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궁궐 재건도 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부담은 컸습니다. 광해군실록 4년, 5년 기사를 보면 궁궐 재건, 공사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상소가 여러 차례 올라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외교였습니다. 명나라와 여진족 후금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실록 3년, 4년 기사를 보면 여진족이 세력을 키우고 명나라와 충돌한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 조선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진족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막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는 중이었습니다. 광해군실록 6년, 7년 기사를 보면 명나라가 조선에 군사 파병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광해군과 조정은 고민했습니다. 명나라를 돕지 않으면 명분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보내면 조선의 국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광해군 정권은 조심스러운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광해군실록 8년 기사를 보면 조선이 명나라에 군사를 보냈지만 전투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명나라에 대한 명분을 지키면서도 여진족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1613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축옥사였습니다. 광해군실록 5년 기사를 보면 영모 사건이 적발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영모의 중심에는 광해군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과 광해군의 계모인 임목대비가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실록에는 이 사건의 경과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기록됩니다. 조사가 진행되었고 여러 신하들이 연루되었습니다. 결국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광해군실록 6년 기사를 보면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서궁이란 경운궁의 서쪽 궁궐을 뜻합니다. 광해군실록 6년 기사를 보면 임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광해군 정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첫째, 영창대군의 죽음은 명분의 문제를 남겼습니다.
영창대군이 역모를 꾀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영창대군이 어렵고 역모를 주도할 수 없었다는 신하들의 의견도 기록됩니다. 둘째, 인목대비의 유패는 효의 문제를 남겼습니다.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계모였습니다. 계모를 유패하는 것은 조선의 유교, 윤리에 어긋났습니다. 말이 상소가 되고 상소가 인사가 되고 인사가 명단이 됩니다. 개추곡사 이후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광해군실록 6년, 7년 기사를 보면 3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소가 몇 차례 올라왔지만 곧 사라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인 정권이 언론을 통제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정이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논란을 피했다는 해석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여기까지가 광해군 즉위 초기 1608년부터 1613년까지의 흐름입니다. 광해군은 정통성의 그림자를 안고 즉위했습니다. 북인 정권이 수립되었고 서인은 밀려났습니다. 전쟁 복구와 외교 문제가 겹쳤습니다. 그리고 개추곡사로 인해 광해군 정권의 명분에 금이 갔습니다. 광해군 정권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는 실리 외교였습니다. 광해군실록 8년, 9년, 10년 기사를 보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이 균형을 잡으려 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1616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습니다. 광해군실록 8년 기사를 보면 여진족이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와 대립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군사 지원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1619년 사르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실록 11년 기사를 보면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동원했고 조선에도 군사 파병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은 강옥립을 장수로 하여 만여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명나라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광해군실록 11년 기사를 보면 명나라군이 크게 패하고 조선군도 포위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강옥립은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이 항복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강옥립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광해군이 미리 지시했다는 해석입니다. 광해군실록에는 강옥립이 항복 전 광해군의 밀지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료에는 그런 추측이 나옵니다. 야사에서는 광해군이 강옥립에게 상황을 보아 행동하라는 밀지를 주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 사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광해군 정권은 사르우 전투 이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광해군실록 11년, 12년 기사를 보면 명나라에는 계속 충성을 표하면서도 후금과의 충돌은 피하려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리 외교였습니다. 명나라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후금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확실히 붙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광해군 정권은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 외교는 국내에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광해군실록 12년, 13년 기사를 보면 일부 신하들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후금과의 타협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상소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광해군 정권의 또 다른 특징은 내정 정책이었습니다. 첫째,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광해군실록 2년, 3년 기사를 보면 대동법 시행이 확대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동법이란 현물로 내던 공물을 쌀로 통일해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둘째, 궁궐 재건이었습니다. 광해군실록 여러 해 기사를 보면 경복궁과 창덕궁, 인경궁 재건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광해군실록 10년, 11년 기사를 보면 궁궐 공사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상소가 여러 차례 올라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셋째, 인사 정책이었습니다. 광해군 정권은 북인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인 안에서도 분화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실록 8년,
9년 기사를 보면 북인 내부에서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북은 이이첨, 정인홍 같은 강경파였습니다. 소북은 상대적으로 온건했습니다. 광해군 정권 중기 이후 대북이 조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실록 10년 이후 기사를 보면 주요 직책이 대북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이 상소가 되고 상소가 인사가 되고 인사가 명단이 됩니다. 대북이 집권하면서 다른 당파는 더욱 밀려났습니다. 광해군실록 12년, 13년 기사를 보면 서인과 남인, 소북 계열 관리들이 파직되거나 유배되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것은 권력 집중이었습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견제가 약해집니다. 견제가 약해지면 비판이 줄어듭니다. 비판이 줄어들면 문제가 누적됩니다. 광해군실록 14년, 15년 기사를 보면 조정의 분위기가 조용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안정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억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1618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목대비 폐비론이었습니다. 광해군실록 10년 기사를 보면 대북 신하들이 인목대비를 폐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실록에는 인목대비가 계속 광해군에게 불만을 품고 있고 이것이 국가 안정에 해롭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분이 약했습니다.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계모였습니다. 계모를 폐위하는 것은 유교 윤리에 심각하게 어긋났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광해군실록 10년 기사를 보면 남인 계열 신하들이 폐비론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북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인목대비는 서궁에 계속 유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광해군 정권의 명분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계모를 폐위하고 이복 동생을 죽게 만들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이것들은 실리로는 설명될 수 있었지만 명분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웠습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조용함 속에서 불만이 쌓였습니다. 광해군실록 12년, 13년, 14년 기사를 보면 조정 밖에서 광해군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기록이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궁궐 공사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외교 정책에 대한 사대부들의 불만, 인목대비 문제로 인한 명분의 약화,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천천히 쌓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여기까지가 광해군 정권의 운영, 1613년부터 1620년까지의 흐름입니다. 광해군 정권은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대동법을 확대하고 토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공사로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인목대비 문제로 명분을 잃었습니다. 대북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다른 당파는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면 균형이 깨집니다. 균형이 깨지면 반발이 생깁니다. 반발이 쌓이면 언젠가 터집니다. 1620년대 초 조선의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광해군실록 13년, 14년 기사를 보면 큰 사건 없이 조정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첫째, 궁궐 공사였습니다. 광해군실록 14년, 15년 기사를 보면 인경궁과 경덕궁 공사가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올라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피로했습니다. 둘째,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광해군실록 14년 기사를 보면 명나라가 조선에 계속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조선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리적으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사대부들에게는 불만의 원인이었습니다. 셋째, 인목대비 문제였습니다. 광해군실록 10년 이후 인목대비는 계속 서궁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많은 사대부들이 내심 불편해했습니다. 넷째,
권력 집중이었습니다. 대북이 조정을 독점하면서 서인, 남인, 소북은 조정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광해군실록 14년, 15년 기사를 보면 주요 직책이 모두 대북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조용함 속에서 음모가 싹 텄습니다. 광해군실록 15년 기사를 보면 일부 서인 계열 인사들이 은밀하게 모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은 광해군을 폐위하고 새 왕을 추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심 인물은 이기, 김유, 이괄, 김자정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서인 계열이었습니다. 광해군 정권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능양군을 새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였습니다. 정원군의 아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조카뻘이었습니다. 능양군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었지만 혈통은 명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1623년 3월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실록 15년 3월 기사를 보면 이기, 김유 등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장악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반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광해군실록 15년 3월 기사를 보면 광해군이 폐위되고 강화도로 유배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서 나왔습니다. 능양군이 즉위했습니다. 인조였습니다. 인조실록 즉위년 기사를 보면 인조가 즉위하고 대신들이 축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반정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조실록에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죽게 만든 것. 둘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 셋째, 궁궐 공사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 이 명분들은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반정의 진짜 이유는 권력이었습니다. 서인은 광해군 정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했습니다. 말이 상소가 되고 상소가 인사가 되고 인사가 명단이 됩니다. 인조 반정 이후 조정의 인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조실록 즉위년 1년 기사를 보면 주요 직책이 서인 계열로 채워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기, 김유, 김자정 같은 반정 공신들이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북은 몰락했습니다. 인조실록 즉위년 기사를 보면 이첨, 정인홍 같은 대북 인사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인홍은 80세가 넘은 나이에 처형되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정인홍이 극형에 처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인조실록 여러 해 기사를 보면 광해군이 강화도에서 조용히 지냈다는 기록이 간간히 나옵니다. 광해군은 164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67세였습니다. 인조실록 19년 기사를 보면 광해군이 유배지에서 승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인조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조 반정은 새로운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정통성 문제였습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실록 즉위년 기사를 보면 인조 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통성의 그림자는 남았습니다. 둘째, 외교 문제였습니다. 인조 정권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인조실록 1년 기사를 보면 인조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충성을 맹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후금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는 무너졌습니다. 인조 정권은 명분 외교를 택했습니다. 명나라를 섬기고 후금을 배척하는 것. 이것은 명분으로는 옳았지만 실리로는 위험했습니다. 1627년 정묘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실록 5년 기사를 보면 후금이 조선을 침략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은 후금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굴욕이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실록 14년 기사를 보면 후금이 다시 조선을 침략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습니다. 50여 일간 포위되었습니다. 결국 인조는 항복했습니다. 인조실록 15년 기사를 보면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황제에게 항복 의식을 치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굴욕 중 하나였습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가 옳았을까요? 인조의 명분 외교가 옳았을까요? 이것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광해군의 외교는 실리적이었지만 명분이 약했습니다. 인조의 외교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리가 부족했습니다. 역사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광해군 정권은 무너졌고 인조 정권은 두 번의 호란을 겪었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여기까지가 광해군 시대, 1608년부터 1623년까지, 그리고 인조 반정 이후의 흐름입니다. 광해군은 정통성의 그림자를 안고 즉위했습니다. 북인 정권을 수립하고 실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명분의 문제로 지지를 잃었습니다. 대북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결국 인조 반정으로 무너졌습니다. 인조 정권은 명분을 강조했지만 실리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광해군 시대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통성의 중요성입니다. 권력은 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광해군은 능력이 있었지만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이것이 광해군 정권의 약점이었습니다. 둘째,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견제가 사라집니다. 견제가 사라지면 문제가 누적됩니다. 대북이 조정을 독점하면서 다른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광해군 정권을 고립시켰습니다. 셋째, 명분과 실리의 균형입니다. 광해군은 실리를 택했고 명분을 잃었습니다. 인조는 명분을 택했고 실리를 잃었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광해군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광해군실록은 인조 정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광해군실록 사평술빙을 보면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죽게 만들고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후대의 평가는 다릅니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는 현실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동법 확대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은 완전한 악인도 완전한 명군도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복잡한 시대를 살았고 어려운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상소가 되고 상소가 인사가 되고 인사가 명단이 됩니다. 이 흐름은 광해군 시대에도 인조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이 흐름 속에서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권력은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광해군도 인조도 그 다음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그 절차 속에서 역사는 흘렀습니다. 잠자며 듣는 조선실록,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조 시대를 따라갑니다. 인조 반정 이후의 전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예송 논쟁의 시작,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됩니다. 낮은 목소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다음 밤의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